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원자가 커짐에 따라서 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망가진 전자와 전하량이 커진 전자핵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자가 어떤 경향성을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율표를 보면은 색깔별로 편하게 구분되어 있듯이 18쪽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쭉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왼쪽에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2주기부터 7주기까지 모두 빨간색, 2족 같은 경우는 모두 노란색, 4족과 12족 사이는 거의 대부분이 핑크색,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금속, 전이금속, 비활성 기체, 할로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이유에는 뭔가 원자가 어떠한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인 경향성을 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향성을 어떻게 알까를 알기 전에 먼저 원자에 전자가 어떻게 붙여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원리로는 싸움의 원리, 훈트의 법칙,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옥텟 법칙까지 배웠을 텐데요. 가장 먼저 싸움의 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차례대로 전자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수소 원자 이후, 헬륨 이후부터는 1s 오비탈을 시작으로 2s, 2p, 3s, 3p, 3d, 4s, 4p, 4d, 4f 하면서 오비탈이 생기는데 이런 방향 쪽으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한다. 즉 1s 다음에 전자가 차야 될 곳은 2s, 2s도 다 차면 2p, 2p가 다 차면 3s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배치가 되는 게 싸움의 원리이고요. 앞에 있는 1, 2, 3, 4는 껍질 번호고 S, P, D는 오비탈의 이름이죠.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S나 P, D에 상관없이 에너지가 모두 일정하므로 껍질에만 따라서 1S가 다 차면은 2S는 혹은 2P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 껍질에 있는 어떤 오비탈이든 그냥 전자가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싸움의 원리였고 훈트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과학책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이냐 혹은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이냐 묻는데 이게 만약에 P오비탈이라고 하면은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얘보다는 얘가 안정하다. 그래서 전자 배치는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해서 최대한 홀전자가 많게 배치가 된 다음에 같은 오비탈 준위에서 그 다음에 세 칸이 다 찬 경우에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야 한다면은 그 중에서 하나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게 훈트의 법칙이었고 마지막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는 같은 전자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오비탈 안에 두 개의 업스핀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이었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일반화학 혹은 물리화학의 범위로 확장을 시키면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양자수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왼쪽에 써있듯이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 자기스핀 양자수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주양자수는 양자수는 먼저 전자를 표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주양자수는 껍질수로 나타냅니다.
만약에 첫 번째 껍질에 있다면 주양자수가 1이고 두 번째 껍질, 오비탈에 관계없이 두 번째 껍질에 있다면은 주양자수가 2, 3번 껍질은 주양자수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방위양자수라는 게 정해지는데 방위, 즉 디렉션, 방향이라는 뜻이죠. 방위를 정할 때는 이제 S 오비탈을 보게 됩니다. S 오비탈, P 오비탈, S, P, D 오비탈마다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향자수가 숫자가 0이면은 S 오비탈, 1이면은 P 오비탈, 2이면 D 오비탈, 3이면 F 오비탈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되고요. 자기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비탈 중에서도 S 오비탈은 모양이 하나밖에 없지만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공간상에서 X, Y, G가 있다면 이렇게 아령 모양을 하는 PX 오비탈이 있을 수 있고 Y축을 따라 있는 PY 오비탈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G축을 따라 존재할 수 있는 PG 오비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양자수는 방향자수에서 정해진 이 오비탈에서 어떤 방향의 오비탈인가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방위양자수가 2라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총 5개의 D오비탈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자기 스핀 양자수라는 건데 이거는 위에서 표시한 전자가 업스핀인지 다운스핀인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은 ES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가 업스핀일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주양자수는 2가 되겠고 S 오비탈이니까 방위 양자수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S 오비탈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대로 0이 되겠고 업스핀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즉 전자를 이렇게 4개의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가 무엇이냐? 같은 오비탈 안에 같은 스핀의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곧 단순하게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한 원자 내에 라는 말로 정의가 됩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앞에 게 다 같더라도 스핀만큼은 달라야 하는 게 전자의 법칙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써있는 옥텟 법칙은 최외각 전자의 첫 번째 1번 껍질은 2개, 나머지는 다 8개의 전자가 채워졌을 때 가장 원자가 안정하다라는 게 옥텟 규칙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어떻게 쌓이는지가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은 원자가 어떻게 커져서 가운데에 핵이 있습니다. 주변에 전자가 돌 텐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과 전자 2개의 정전기적 인력 이외에는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자가 어디쯤에 있을지 화전방정식을 풀거나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런 거를 풀어서 뭔가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풀거나. 근데 전자가 단순하게 하나 더 늘기만 해도 이게 복잡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핵과 이 전자 또한 유효한 어떤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고 전자와 전자 간에도 얘들은 정전기적 반발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간의 힘이 독립적이지도 않고 얘가 얘를 잡아당기면은 그만큼 얘는 가까워지니까 멀어지려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가까워지면은 얘랑 멀어지면 또 약하게 밀게 되고 하면서 서로 맞물려 있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쉽게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근사법 혹은 퍼터베이션 시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와 원자핵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전자가 있을 때 전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법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이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1827배가 크다 보니까 얘가 아무리 돌면서 잡아당기고 빌고 해봤자 원자핵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자핵은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두 전자의 운동만을 생각하는 게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법이고요. 퍼터베이션은 섭동 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조금씩 그 인자들을 더해가는 겁니다. 얘가 하나 있을 때 이렇게 생기는데 두 번째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조금씩 인사해 나가는 게 퍼터베이션 티어리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화학 쪽 지식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이렇게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도, 이렇게 물리화학적으로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아도 원자의 경향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자와 핵 간의 인력 그리고 전자 간의 반발력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구해 볼 겁니다. 다시 주기율표로 돌아가서 먼저 뜬금없이 여기 있는 리튬이랑 여기 있는 크로뮴이랑 비교하기는 힘드니까 같은 주기 혹은 같은 족끼리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같은 주기를 비교해보면은 이 주기를 봅시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까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원자핵이 존재를 하고 1s 오비탈은 전부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s 오비탈에 2번 껍질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만 차 있으면은 리튬, 중성 원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2개가 차 있으면은 베릴륨, 3개만 붕소, 4개만 탄소,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6개가 모두 찼을 때 비로소 네온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경향성을 갖나를 보면은 가장 먼저 리튬은 3번으로서 3번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 플러스입니다. 베릴륨은 4 플러스고 쭉 가다가 플로르는 7 플러스, 얘는 네온은 8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 밖에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편의상 최외각만 그리겠습니다. 하나가 있고 2개가 있고 여기는 7개가 있겠고 8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바뀌는 거는 전자의 개수와 원자 핵의 전하량 정도가 바뀌는데 모두가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겠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안에 3 플러스와 밖에 전자가 하나, 얘를 기준으로 둡시다. 베릴륨이 되면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하나가 커졌으면은 전자와의 인력도 당연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정전기적 인력은 2개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곱해서 3이지만 4기 때문에 곱하면 4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더 커져서 분명 이게 쪼그라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전자가 더 가까워지니까 전자끼리 반발력이 생기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중요한 거는 과학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팩터, 어떤 요인이 더 메이저한지, 어떤 게 더 마이너한지를 구분을 해서 메이저한 팩터가 보통 이렇게 되다가 마이너한 팩터가 어느 순간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과학 공부의 기본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가 전자 간의 반발력보다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더 큰 팩터로 작용을 하면서 원자 자체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둥소 5+가 되고 전자가 3개나 있지만 마찬가지로 더 작아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전자 간에 생기는 반발력에 의해서 원자가 커지고 싶은 효과보다 더 크니까 계속 작아지게 되는 거죠. 탄소 더 작고 질소 더 작고 산소 더 작고 이제 플루오르까지 작아지게 됩니다. 플루오르는 7+가 되면서 가운데 전하량이 7이고 전자들이 밖에 무수하게 7개씩이나 있지만 최애각에 걔들 간의 반발력에 의한 것보다 원자핵이 전하량이 커짐에 따라 생기는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작아지게 되고요. 7+인 플루오르는 심지어 수소 원자와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은 더 작아질 것 같은데 네온이 되면은 이게 반대가 됩니다. 전자가 8개나 다 차버리면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한 요인보다 더 커지게 되면서 네온 같은 경우에는 플루오르까지 작아졌던 원자핵의 크기가 갑자기 빵! 커지게 됩니다. 이게 같은 주기에서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같은 족을 봅시다. 1족을 기준으로 보면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륨 이런 게 있는데 얘랑 갈수록 차이점은 공통점은 최애각 전자가 하나다. 1족이니까 그거 말고는 딱히 없죠. 얘에서 얘로 가면은 모든 전자가 한 번씩 다 차고 남은 추가로 들어가는 하나의 전자는 이제 이 다음 껍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나트륨 원자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투입이 되게 되겠죠. 나트륨의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칼륨은 그럼 그 다음 껍질에 들어가고 루비듐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껍질에 최애각 전자가 되겠죠. 리튬과 나트륨, 칼륨, 루비듐을 비교를 하자면은 얘가 얘보다 크게 됩니다. 여기서도 비교하게 생기죠. 전자 껍질이 더 커지는 게 중요한가? 얘랑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1+입니다. 11+의 전하가 원자핵의 전하가 전자들을 잡아당기는 힘과 이번에는 껍질이 커지는 어떤 속도를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커지게 되면서 껍질이 커지는 어떤 요인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 전하량이 8+나 크지만 얘는 얘보다 껍질이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껍질 자체의 번호가 높아져 버렸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얘가 더 커졌으니까 얘에 의해서 얘가 받는 힘도 약해지겠죠. 단순히 거리가 멀어진 것도 있고 이 가운데에 있는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얘들을 가립니다. 가리움 효과라고 하는데 정확히 뭐 이렇게 개기일식 일어나듯이 가리는 건 아니고 얘가 이 근처에 와서 얘를 반발력으로 밀어버리니까 얘랑 인력을 하는데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사실상 얘가 자체가 느끼는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인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드는 원자핵의 핵 전하를 유핵 전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기에 따라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크기가 어떻게 변하고 같은 족일 때는 어떤 요인이 더 크고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중성 원자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원자가 자연계에서 혼자 호전소로 존재를 하려면은 이렇게 18쪽처럼 안정한 분자여야 됩니다. 18쪽이 아니고서야 호전소 물질로 존재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 떡하니, 플로르, 산소, 질소 이렇게 존재하지 않죠. 보통 F2, O2, N2 하면서 여러가지 옥텐 룰이라던가 여러가지 파이 컨주게이트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스스로 분자 혹은 분자 자체를 안정화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는 흑연을 이루고 있거나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고 있고,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금속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연계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다는 거는 얘는 혼자 존재할 수 있으니까 가장 안정한 모습이다 라는 건데, 그래서 얘들도 혼자 있을 때는 안정해지고 싶어 합니다. 18쪽을 담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얘들은 원자 핵을 이룰 수는 없으니까 전자를 이뤄서 쟤처럼 될 거예요. 18쪽, 즉 비활성 기체처럼.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화된다고 배웠고, 산화, 즉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고, 비금속, 질소, 산소, 플루오르, 할로젠 원소들, 애들은 환원되어서, 즉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봤더니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겠죠. 전자를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그리고 그렇게 된 이온은 크기가 어떻게 될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혹은 두 개, 많으면 3개, 4개 이 정도가 있겠죠? 지금은 4개까지 생각을 하지 말고 3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보면은 전자가 6개 혹은 7개가 존재를 할 건데요. 여기서 얘들은 18쪽처럼 되고 싶으니까, 즉 밖에 있는 모든 전자 2개를 떼버리고 이미 채워져 있는 그 전 껍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네온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옆 껍질이 이미 만족해요. 지금 옥텐룰을 만족하면서. 근데 2개 때문에 지금 불안정한데 이 2개를 잃을 것이냐, 혹은 6개를 추가를 해서 얘가 아르곤처럼 될 것이냐를 고르는 건데, 상식적으로 전자 2개를 잃는 게 6개를 얻는 것보다 쉽겠죠? 사실도 그렇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기 쉽습니다. 이거를 산화라고 하는 거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더 있으면 네온처럼 될 수 있는데, 얘가 헬륨처럼 되려면 갖고 있던 최외각 전자 7개를 모두 잃어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를 얻는 게 7개를 잃는 것보다 당연히 편할 거니까 얘는 하나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플로오르, 할로젠 원소들 혹은 비금속에 속해 있는 애들은 보통 환원되려고 환원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환원되면 어떡하나? 나트륨과 플루오르가 이온이 되게 되면 네온처럼 될 건데, 가운데 원자 핵은 조금 다르겠죠. 플루오르의 원자 핵은 그대로 있고 나트륨의 원자 핵 11플러스도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더라도 플루오르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 U 핵전하가 나트륨 핵전하보다 작으니까 원자의 크기는, 이온의 크기는 플루오르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핵전하가 전자를 더 많이 잡아당기니까 얘는 덜 끌어다니니까, 덜 작아지니까 얘가 더 크고 얘는 작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족에서 비교를 해봅시다. 1족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가 모두 하나씩 있는 원소들인데요. 이런 원소들이 전자를 어떻게 잃으면 더
좋아할까? 어떻게 더 잘 이룰까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리튬, 그리고 나트륨, 칼륨, 루비듐 금속을 그냥 물에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리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응을 많이 하진 않고 그냥 뭐 불꽃이 찔끔찔끔 나오는 정도. 그 다음에 뭐 나트륨, 칼륨, 루비듐을 갈수록 점점 반응이 격해집니다. 루비듐 같은 경우는 뭐 한 1kg 덩이를 욕조에 딱 넣으면은 욕조가 터지는 그런 영상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렇다는 거는 점점 더 격렬해진다라는 거는 점점 더 반응하기 쉬워진다, 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얘가 산화에 의해서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전자를 잃기 쉬워진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왜 리튬, 나트륨, 칼륨보다 루비듐이 더 전자를 잃기 쉬운가를 보면은 이제 전자를 떼기 쉽다는 거는 얘랑 얘 뭐 사이에 여러 가지 탄화작용을 다 끊고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전자가 방출이 되는데요. 이 전자와 원자핵 간에 어떤 유효핵전화가 있겠죠? 유효핵전화를 끊고 끊을 만큼의 에너지를 주는 건데 리튬 같은 경우는 2번 껍질이니까 원자핵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얘가 비록 3+긴 하지만 얘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뭐 3+보다 좀 더 작긴 하고, 루비듐 같은 경우는 5번 껍질에 전자가 하나 존재하는데 얘가 가운데 있는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전자와 이것만 생각을 했을 때 얘를 끊고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얘를 끊고 날아가는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리가 되게 멀고 원자핵의 차이가 크니까 원자핵 크면 얘가 나가기 힘들고 멀면 나가기 쉬워서 두 팩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실험상 보니까 그리고 계산해서 보니까 얘가 더 떨어지기 쉽다는 거죠. 조금의 에너지로도 충분히 이 간의 인력을 끊고 나가서 이 원자를 항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이런 순으로 점점 산화하기 쉬워진다라는 경향성을 우리는 배웠죠. 근데 이러한 이유에서 산화가 되기 더 쉬웠던 거고요. 다음으로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플루오르, 브롬, 아이오딘 이런 뭐 할로젠 원소들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속한 주위에 있는 만큼 껍질에 최애각전자가 7개가 존재하는 애들이고 당연히 혼자 있으면은 불안정하니까 이온이 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얻거나 7개를 이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얻는 게 에너지상으로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하나를 얻어서 이온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이온이 되기 쉬운가를 묻는 건데 할로젠은 조금 복잡합니다. 플루오르, 브롬, 아이오딘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당연히 원자핵이 핵전화가 클수록 전자가 들어오기 쉽겠죠. 왜냐면은 얘가 작으면은 얘를 충분히 끌어당기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전자 궤도에 넣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넣을 거면은 얘가 더 먼 곳에 넣는 거랑 더 가까운 곳에 넣는 거랑 얘가 더 쉽기 때문에, 왜냐면은 같은 원자핵 전하여도 얘가 여기까지 오면은 이 근처까지 왔을 때 이 궤도에 오르는 거는 원자핵과의 인력에 의한 건데 여기 있을 때는 원자핵을 1만큼 느꼈다면 그보다 더 큰 껍질, 더 먼 곳에서는 1보다 작은 만큼 느끼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들어갈 공간, 그 오비탈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껍질 간의 거리가 멀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로우르 같은 경우에는 가깝고, 브롬은 좀 더 멀고, 아이오딘은 더 멀게 되겠죠? 플로우르고 브롬이고 아이오딘이면 플로우르 같은 경우는 더 가까운 곳에 오지만 얘가 작고 원자핵의 전하량이 작고 브롬은 좀 더 멀지만 좀 더 크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죠. 브롬보다도 훨씬 큰데 당연히 껍질도 그만큼 멀죠. 그래서 우리는 유효액 전하와 이 껍질 간의 거리 두 개를 모두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결과부터 말하자면은 브롬이 가장 되기 쉽고 그 다음 플로우르, 아이오딘이 되겠습니다. 플로우르 같은 경우에 얘가 들어가서 전자가 되기 쉬워 보이잖아요. 원자 자체도 작고 얘가 들어가기 쉬워 보이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전자가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얘들 간의 반발력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새로 들어올 전자에 대해서 반발력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핵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이 거리가 멀어서 들어오기 힘든 전자가 들어오기 힘들어지는 것보다 이 전자들에 의한 반발력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해서 얘보다 플로우르보다 브롬이 더 환원되기 쉬워지는 거고요. 아이오딘은 이제 경향성에 맞춰서 이 거리 간의 원자핵과 전자가 들어올 공간 간의 어떤 정전기적 인력에 대해서 있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얘가 좀 더 훨씬 커졌다지만 전자가 들어오는 데에는 좀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롬이 가장 환원되기 쉽고 플루오르, 아이오딘 순서로 환원이 되는 거죠. 다시 주기율표로 돌아가서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경향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두 완벽하게 같은 족끼리 같은 경향을 띠진 않지만 비슷한 색깔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구분이 되고 비활성 기체, 할로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게 원자의 경향성이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갈수록 원자 껍질이 커지니까 원자 자체의 크기도 당연히 커지게 되고, 원자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산화되려는 경향성이 점점 커지게 됐죠. 그리고 반대로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 기체가 아니고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경향성입니다. 아까 플로우르 같은 경우는 예외가 돼 있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반대로 환원되려는 경향은 커지게 되겠죠. 말 그대로 경향성이니까 플로우르는 예외 상황인 거고,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같은 껍질 안에 전자가 배치가 되니까 원자의 반지름에는 크게 지장이 가지 않지만 원자핵 자체의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쪼그라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싸움의 원리에서 보면은 분명 1s 오비탈을 채운 다음에 2s, 2p, 3s, 3p, 그 다음에 채우는 걸 보면은 3p 다음에 3d가 아니고 4s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첫 번째 1주기에서는 주행자 수가 1이니까 S오비탈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 두 개가 채워지고, 두 번째 줄에서는 이제 P오비탈이 추가됐죠? 1S에 두 개, 그 다음에 2S에 두 개, 2P가 세 개 있으니까 둘둘둘해서 딱 맞고, 그럼 세 번째 껍질이 있는데, 세 번째부터는 분명 D오비탈이 있는데 왜 가운데에 D오비탈이 없는가? 10개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1S는 오비탈이 하나, S오비탈 하나였고 1번 껍질은 하나였고 2번 껍질은 총 오비탈이 4개니까 존재하는 게 4개니까 8개의 전자가 채워지는 게 모두 보여졌는데 3번 껍질에서는 왜 분명 D오비탈이 존재를 하는데 안 채워졌는가? 보니까 똑같이 2번 껍질이랑 똑같이 8개만 채워지고 바로 4번 껍질로 넘어가게 되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S 다음에 1S, 2S, 2P, 3S, 3P, 3D, 4S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점점 쌓다 보니 3D가 4S보다 늦게 채워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주기에 3번 껍질에 분명 D오비탈이 존재를 하지만 얘를 채우지 않고 4번 껍질을 먼저 채우기 때문에 바로 4주기로 넘어간 것이고 4주기에서 이 핑크빛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전이원소라고 하는데 전이원소에는 4S에 채워지고 3D 오비탈에 채워지면서 결국 체외각 전자는 얘랑 얘는 하나, 얘는 2개고 얘부터 얘까지도 체외각 전자는 2개인 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3D 오비탈을 하나, 둘, 셋, 넷 10개를 채우다 보니까 3은 어쨌든 3D는 에너지 준위가 4S보다 높더라도 3번 껍질에 속한 거니까 얘는 체외각 전자로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까지는 체외각 전자가 2개, 그 다음부터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주기율표에서 알 수 있는 원자의 경향성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